이제 양이 많아지는 경우죠. 예,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맨 상단에 있는 빨간색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 방식을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뭐 드로잉, 그러니까 인발이죠. 인발이라든지 스탬핑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이캐스팅이라든지 뭐 형상이 이제 다이캐스팅 정도면 형상이 뭐 중간 정도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기에 메탈 인젝션 몰딩이라고 되어 있는 금속 사출 성형. 우리 플라스틱도 사출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속도 마찬가지로 분말을 이용해서 고압으로 금형 안에다가 그 재료를 일단 밀어넣고 거기서 압력을 가해서 성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소결을 해서 구워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메탈 인젝션 몰드, 줄여서 이제 MIM, 우리가 밈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MIM으로 형상이 복잡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는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IM이 주로 이제 뭐 요즘에 쓰이는 분야들이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 휴대폰, 옛날에 휴대폰 쪽의 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그 창호 쪽 뭐 잠금새 뭐 이런 그런 쪽 분야에도 많이 지금 써오고 있죠. 이 방식이. 그래서 그런 대량으로 뭔가를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속 프린터 중에서도 이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생산용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 릴리스해서 몇 군데 고객 쪽에 지금 시험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준양산이죠. 그래서 수량으로 얘기하면은 뭐 몇백 개에서 뭐 몇만 개 정도 수준, 이 정도의 크지 않은, 그렇게 부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품들을 제작을 하고자 할 때 샵 시스템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하면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형상 복잡도 하고 수량을 보면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압출 쪽, 형상이 이제 간단한 거는 기존에 이제 압출, 익스트루전으로 많이 제작을 하죠. 그리고 수량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지만 준양산 수준의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다. 형상이 복잡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압출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정밀주조, 뭐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해가지고 안에 뭐 왁스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 로스트 왁스법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정밀 주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기존에 생산을 하고 계시는데 요 정도의 수량을 제작하기에 이제 샵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샵 시스템의 세 번째 이제 구동 방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바인더 젯 방식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간에 그 결합체 역할을 하는 분말과 분말을 얘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분말이 이제 메탈 가루들이 이렇게 날리겠죠. 그래서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인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상을 3D 프린터에서 이 바인더가 한 겹 한 겹 분말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당 섹션만 바인더를 뿌려주는 거죠. 마치 비를 뿌리듯이. 그러면은 얘가 액상 바인더를 뿌리게 되면 그 메탈 입자들끼리 어느 정도의 이제 결합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태만 유지할 정도 결합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형을 1차로 조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요게 총 세 공정으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가 형상 프린팅 하는 공정일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주변 파우더는 이제 좀 파우더가 주변에 같이 차 있으니까 마치 옛날에 쌀독에서 계란 꺼내듯이 시골에서 옛날에 쌀독에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묻어놓고 막 하셨던 것 같은데 계란만 쑥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쌀들이 바로 이제 그 루스 파우더라고 하는 건데 사용하지 않은 그 파우더들은 다시 금속 프린터에 들어가는 분말들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파우더를 제거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디파우더링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상만 쏙 빼내는 거죠. 원하는 형상만. 그 다음에 그 원하는 형상을 이제 마지막에 아직까지는 얘네들끼리 정말로 멜팅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살짝 뭉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충격이 가해지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면 이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소결로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켜서 로 안에다가 여러 개를 한 번에 집어넣고 굽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온도 그래프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 그래프에서 바인더가 이제 좀 제거가 되는 디바인딩 하고 그 다음에 신터링 요 공정이 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공정만 보게 되면은 이 세 번째 공정이 마치 우리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MIM 금속 사출 성형 그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MIM 방식으로 이제 어떤 파트들을 주로 만드느냐 그러면은 이쪽 오른쪽에 이 부분을 쭉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가장 그 MIM으로 어떤 부품을 만드는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휴대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도 옛날에 2000년대에는 이제 폴더폰이 있었죠. 예, 2000년대 폴더폰이 이렇게 접히는. 근데 여기 제가 수정을 못했네요. 여기 2020년대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2020년대는 폴더폰이 아니라 폴더블 폰이라고 부르죠. 폴더블 폰. 왜냐면 이제 디스플레이의 기술들이 옛날에 뭐 흑백 LCD부터 시작해가지고, 컬러 STM, TFT LCD 이렇게 가다가 OLED, 6이 발광하는 OLED로 왔다가, 그 다음 그 OLED도 이제는 플렉서블 OLED 해가지고, 백라이트도, OLED는 백라이트가 없죠. 근데 이제 얇게 만들면서도 얘가 이제 접혀지는 것까지, 예, 그것까지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휴대폰도, 바 타입에서 다시 이제 접히는 타입으로 다시 또 이제, 유행이 또 다시 재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그 20년의, 시차가 있지만 어떤 다시 접히는 타입으로 이제 가는 트렌드 과정에서 이 휴대폰 안에 이 접히는 부분에는 기구물이 결국에는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힌지라고 하는 기구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힌지를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플렉서블 PCB, FPC라고 하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뭐 휴대폰 업체에다 납품을 하면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폰 업체에서 휴대폰을 만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역시 현재 시점에도 얘가 접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접히는 허리 부분에는 뭔가 힌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년 전의 힌지하고 비교해 보면 대신에 엄청나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예전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힌지 자체도 상당히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용납이 됐겠지만 지금은 이 사이에 들어가는 힌지에 공간을 주는 그렇게 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미세하게 힌지를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이 옛날의 힌지나 지금의 힌지나 핸드폰에 들어가는 힌지들은 금속 사출 성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가공으로 깎으려면 깎을 수 있겠지만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엄청난 수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MIM 그런 금속 사출 성형은 이제 대량의 캐파를 가지고 라인을 꾸립니다. 그래서 뭐 1년에 뭐 억 개 단위, 1억 개 뭐 캐파를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막 한 30만 개씩 뽑아내고 이 정도 캐파를 막 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하죠. 그렇게 이제 파트가 이렇게 복잡하면서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그런 파트들을 주로 이제 MIM으로 많이 제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MIM의 원리를 끝공정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킨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시스템이. 예, 구동 방식을 이제 좀 빨리빨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이 바인더를 뿌려지는 이제 헤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이제 이쪽에 있죠. 헤드가 이쪽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 롤러가 이 메탈 파우더를 쑥 해가지고 밀고 갑니다. 이쪽으로 쑥 밀고 가면 한 겹을 쭉 깔아 놓으면 이 헤드가 와서 아까 액상 바인더를 뿌려주는 거죠. 해당 부분만. 그 작업을 반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살짝 움직이시는 게 한번 보이실 거예요. 한번 마치 움직이듯이.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 상태인데,
두 번째는 이제 롤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료, 이게 파우더입니다. 이 재료들이 여기 안에 다 통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상층부를 얘가 밀고 가죠. 그래서 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약간 산처럼 이렇게 좀 불쑥 올라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얘가 끝까지 이제 밀고 가서 일정하게 얇게 이제 펴주는 역할을 하죠, 롤러가. 그래서 파우더가 이렇게 깔린 상태에서 다시 이제 파우더를 디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롤러는 제 위치로 다시 후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헤드가 이 프린트 헤드가 이 에이전트 바인딩 하는 이제 액상 재료를 이제 뿌립니다. 뿌리면서 지나갑니다. 보시면 이게 뿌리고 지나갔죠. 갔다가 다시 왔고 요런 이제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층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떤 공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얘는 이제 면으로 쭉 비를 뿌리면서 지나가듯이 가기 때문에 아까 선으로 뭔가를 그려서 조형하는 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뭐 수십 배의 속도를 이제 빨리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를 이용해서 메탈 프린터 중에는 기존의 주류였던 파우더를 깔고 레이저로 용융하는 선으로 그리는 형태, 그런 형태의 그 PBF 방식의 금속 프린터가 있는데 그 금속 프린터보다는 이제 이런 샵 시스템 같은 바인더 젯 방식의 프린터가 속도가 보통은 좀 10배 이상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얘가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보면은 하루에 한 70kg, 물론 이제 메탈 파우더의 비중들이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스테인리스 스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루에 한 70kg 정도까지 얘가 뽑아낼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번 작동이 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헤드가 움직이고 롤러가 분말을 깔고 헤드가 움직이고 여기 안쪽에 이제 아래쪽에서 본 건데요. 이게 롤러가 분말을 깔고 그 다음에 비를 뿌리죠. 바인딩 에이전트를 뿌립니다. 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완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 안에 박스 자체를 꺼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공정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요 특징을 한번 볼게요. 주요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가는 입자를 이용해가지고 조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표면 상태가 좋죠. 해상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1600 dpi XY 쪽으로 보면은 가로 세로로 1600 dot per inch. 그래서 얘를 보면은 입자 사이즈가 이 해상도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16미크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분의 뭐 2mm가 채 안 되죠. 굉장히 가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 속도는 제가 노즐이 굉장히 뭐 많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한 7만여 개 이 노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1초당 6억 7천만 방울을 이제 뿌리는 거죠. 얘가 액상 에이전트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간당 대략 한 800cc 정도, 그 정도의 어떤 메탈 금속 부품들을 생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특징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생산성이죠, 생산성. 그래서 말씀드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하루 평균 한 16시간, 12시간 만약에 프린팅 이렇게 했을 때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부품을 출력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수량은 뭐 좀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디테일 표현이 굉장히 이제 매끄럽게, 그러니까 날카롭게, 샤프하게, 엣지 있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 조도는 이제 4미크론, 평균 조도값으로 해서 4미크론 정도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를 이제 다 채웁니다. 얘가 내부가 비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고 내부를 다 채워서 댄스한 파트를 만들어낸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또 하신 분들도 있던데 이 부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 프린터 가지고 이 표면 상태가 지금 이게 사진에 보시면 CNC로 가공하고
뭐 밀링으로 가공하고 이 상태만큼 반질반질하게 광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할 정도까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메탈 프린터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그 후 가공 작업을 좀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 가공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되냐? 그런데 문제될 거는 이제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뭐 여러 가지 뭐 CNC로 다시 그 부분만 살짝 가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정사 가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샌드 블라스터를 이용해서 뭐 블라스팅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연마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후 가공을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장비만의 이제 특성인데요. 이 장비만의 특성. 일반적인 그 제팅 방식 금속 프린터가 이제 별도로 또 다른 그 제조사에서도 이 장비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표현이 돼서 뭔가 원의 형태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점을 찍어드린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곡선 형태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이즈의 어떤 드랍을 하다 보니까 에이전트를 이제 뿌리고 하는 데 있어서 분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매끄럽게 표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샵 시스템은 이 아래쪽 사진처럼 이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사이즈를 조정을 함으로써 이제 뭐 한 그 방울의 크기를 1피콜리터, 피코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잖아요. 나노 다음에 그 나노의 1000분의 1이 피코니까. 그래서 1조분의 1리터죠. 1조분의 1리터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제가 한번 사이즈를 대충 환산을 해서 표현을 드리면 1피콜리터는 지름이 이제 한 0.12mm 정도 되는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mm에 한 8분의 1 정도 되는 직경이 그 정도 되는 방울방울로 해서 그 정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물론 거기보다 좀 더 크게 최대 이제 6피코 그거 6배 대략 한 뭐 0.7mm 정도 되겠죠. 직경이 그 정도까지도 방울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디테일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럼 디테일을 표현하려면 이 전체를 다 물방울 작은 거를 쓰면 되지 않겠냐. 이 가장자리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려지기는 단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감춰져 있는 부분은 굳이 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큰 물방울을 이용을 해서 빨리빨리 속도를 높여주고 가장자리에 눈에 보이는 코스메틱한 부분만 그 부분만 이제 작은 물방울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컨트롤 기능, 이런 스마트한 제팅 컨트롤 기능이 있다 보니까 프린팅 속도를 늦추지 않고도 미세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이제 범용성입니다. 범용성.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금속 프린터의 뭐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별도로 뭐 치구나 공구 이런 부분이 없이 다양한 형상들을 이제 한 번에 제작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파트별 이제 별도로 뭐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판에다가 이 다 배치시켜 놓고 이렇게 쌓아 올라가듯이 한번 모델링들을 다 끌어와서 한 번에 그냥 모아 놓고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주요 특징 중에 이제 그 노즐 구조입니다. 노즐이 이제 5열로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1열. 그래서 또 여기가 1열, 여기가 또 한 페어로 1열. 이렇게 해서 총 5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열이 동시에 분사를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간에 혹시라도 빠져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이 완벽하게 제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즐 7만 개 이상의 노즐에서 이제 노즐 수량이 7만 개가 한 20%가 타사보다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프린팅의 품질 그리고 안정성, 빈 곳이 없이 빠짐없이 분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인더 jet이라는 방식은 이제 서포트가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PBF 아까 레이저로 용용하는 그 방식은 이제 서포트 절단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서포트가 생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절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빨리 뒤 작업을 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죠. 예, 레이버 뭐 코스트가 이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방폭 청소기라고 해서 베큐엄인데, 이제, 방폭 기능을 갖춘 청소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주요 장치만 보면, 첫 번째가, 얘가 이제 프린터고요. 예, 프린터에서 이제 성형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 에이전트가 액상이기 때문에, 얘가 좀 축축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어쨌든가 얘를 최대한 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라잉 해줌으로써 결속력을 극대화시키고 얘가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 다음에 거기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파우더 스테이션에서 이제 주변 파우더들을 아까 디파우딩 한다고 그랬죠. 털어냅니다. 털어내고 마지막에 내가 제작하는 조형이 됐던 그 파트들만 결국에는 퍼니스 안에서 구워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파우더를 털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퍼니스입니다. 이 퍼니스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프린터하고 요 퍼니스하고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핵심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에는 여기는 이제 블렌더라고 그래서 재료를 이제 섞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신재료하고 한번 쓴 재료를 또 다시 재활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섞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 넣어야 되니까 신재료 좀 더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안에서 이제 섞어서 다시 프린터에다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그 아까 5가지 메인 장치의 이제 워크플로우인데요. 제작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뒤에 파우더, 금속 파우더의 이동 경로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CAD 파일 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린터로 이제 전송을 시키겠죠. 전송을 시키면은 조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라잉 오븐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파우더 스테이션으로 주변 파우더 털어내고 그 다음 퍼니스로 이동을 하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금속 파우더의 측면에서 보면은 워크플로우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은 우선은 파우더를 일단 새 파우더 1번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예, 새 파우더를 여기다가 이제 투입을 시키죠. 예,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 파우더 스테이션에서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서부터 이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새 파우더하고 제가 다시 재활용할 파우더를 섞어가지고 일단 블렌드를 섞어서 그 다음에 장비 프린터에 투입을 하고 프린터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드라잉 오븐을 거쳐서 여기 오븐에서 어느 정도 에이전트를 좀 건조 작업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파우더들은 이제 남는 파우더들은 이 파우더 스테이션에서 이제 털어내야 되는 거죠. 털어내서 다시 퍼니스에다가 파트만 이동을 하고 털어 남는 파우더들은 다시 이쪽으로 블렌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미 다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짧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공정이 이제 프린트 공정, 프린터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디파우더 공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우더 스테이션에서 이 안에 장갑 끼고 이렇게 고무장갑처럼 이렇게 쑥 손 집어넣어서 이게 털어내게 됩니다. 진공으로 석션으로 이렇게 빨아 당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터링 소결할 때 퍼니스에서 신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결로가 맥스 이제 1400도까지 이제 소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곡선이 보면은 이렇게 온도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내부에서. 예. 그래서 이 중간 곡선, 이 중간 턱 여기서 이제 디바인딩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바인더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 탈지죠, 일종의. 이 작업을 여기서 하게 되고 이쪽에서 결국에는 맨 피크점에서 소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면은 마지막에 이제 냉각을 시켜줘야 되고요. 제작 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 사양은 크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용량별로 가로, 세로는 동일합니다. 가로 350, 세로 220mm,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높이가 50mm. 이걸 이제 볼륨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볼륨 공간이 4L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가로, 세로는 똑같고 100mm, 8L짜리.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150ml가 이제 12L,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200ml까지 제작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4, 8, 12, 16L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장비 중에 제가 그 프로덕션 시스템이라 또 있다고 그랬죠. 제일 큰 거 생산용 장비. 예, 근데 여기는 금액도 굉장히 높고 지금은 초기 어떻게 보면 베타 버전이 우선 시험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더 볼륨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비교해 보면은 얘는 이제 가로 490, 세로가 380, 높이가 260인데 그거에 한 부피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볼륨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가장 맞는 제품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탈 프린터를 가지고 이 장비 하나면 모든 게 다 게임이 끝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사이즈라든지, 형상이 너무 간단하다든지, 이런 건 아까 조금, 금속 프린터에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 되는 건 아니라 효율성이 기존 방식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인더 베젤 방식 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XYZ축으로 순서로 150mm, 150, 150mm 이 정도 이내의 파트들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파트들을. 그래서 너무 커지면은 이제 이게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작물 두께가 또 너무 두꺼우면은 또 소개를 할 때 역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얇아도 소개를 하면서 얘가 휠 수가 있는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장평비로 보면은 이제 보통 두께 대 요 두께, 이 두께 대 이 높이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장평비가 이제 권장을 하는 거는 8:1 이하 정도 그 정도의 어떤 형상물들이 신터링을 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